안녕하세요. 260님.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사셨나요? 잘 못 살았어요. 저도요. 네. 한 달 넘게 지금 밤마다 갑자기 깨가지고. 최근에 과제 때문에 힘드셨다고. 무슨 과제였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냥 오늘 진짜 노가리 방송이 된다면 네네. 일단 3개의 과목을 들었어요. 대학원인데 3개의 과목을 듣는다는 건 미친 짓인 걸 알고 있었지만 전공으로. 네, 미친 사람들이 많아서 4개의 과목을 듣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3개를 들었고요. 하나는 박물관과 역사교육, 하나는 한국 근대사회론, 하나는 역사 세미나, 역사교육 세미나였어요. 근데 역사교육 세미나의 주제가 어려운 역사였거든요. 이 어려운 역사가 그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학문 용어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역사가 요즘 역사교육에 좀 핫한 건데 예를 들면은 국가폭력이 가미되고 기존의 이해관계를 뒤흔들고 그리고 본인의 사고방식을 복잡하게 만들면서 굉장히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수 있고 아니면 다수의 갈등이 부딪히고 있는 이런 역사적 사건을 가르치는 때 이거를 어려운 역사라고 해요. 그 어려운 역사에 대한 수업을 듣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주제는 박물관과 역사교육은 교수님이 갑자기 해외 박물관 연수를 교사 연수를 기획하고 싶다. 잘 만들면 나는 이걸 들고 실제 재단에 가서 기획 그걸 따올 거다. 죽어라 해라 라고 해서 중국 팀이 된 거예요, 갑자기. 일본 팀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뻔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중국 팀을 선택했는데 난징 지역을 선택하고 후회를 했어요. 내가 왜 난징을 선택해서 여기서도 어려운 역사를 해야 되나 위안부라는. 아니 과목을 통일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려운 역사로? 통일이 됐지만 문제는 어려운 역사에서 제가 베트남 전쟁을 주제로 잡아가지고 전혀 다른 분야의 어려운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징의 그 대학살 기념관이랑 리지샹 위안소 관련한 이제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한국 근대사회론은요, 근대라는 것을 알기 위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근대성을 보여주기 위해 주제를 하나 가져와서 그 연구사를 정리하는 거였어요. 처음에 저는 근대의 젠더, 그래서 나는 젠더를 통해서 근대성이란 무엇인지 쓰겠다라고 했는데, 프로포절에서 아주 어마무시하게 까이고. 왜 까셨어요? 제가 그 정확히 소제문을 근대 여성성과 레즈비어니즘이라고 해가지고 그 구한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동성애적인 소스가 왜 여성에게만 발현을 했는가를 그 근대의 여성상과 이렇게 접목해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남자끼리는 없었어요? 남자끼리는 용인이 되지 않았어요. 여자끼리는 용인이 됐어요. 용인이 됐다. 신기하죠. 없는 건 아니지만 용인이 안 된 거고 네. 여성은 용인이 된 거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잡지나 신문 기사나 이런 걸 쫙 살펴보면 남성끼리의 연애는 성독착증 혹은 변태적 성향 이렇게 아주 기회를. 이상한 그 이슈, 난잡한 이슈로 다뤄지는데요. 여성끼리의 동성애는요 오히려 권장됐어요. 왜 그러지? 미성년자에게만 결혼 전에 여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순결성과 처녀성을 잃지 않으면서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자유연애 연습을 할 수 있는 길로서 이상하게 갔네. 동성애가 권장이 됐어요. 아니 이게 그 사랑이나 애정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그쵸. 근데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 레즈비언은 그러니까 그 당시 남성 지식인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당대의 그 지식을 배웠다는 여성들은 다 그 동성애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S언니 문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 들어가면 선배 하나랑 짝꿍이 돼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S언니고 나는 S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둘이서 데이트를 하러 다니고 막 절절한 연설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이 정략혼이 많았잖아요. 지식인 여성들 사이에서. 결혼이 결정이 되면 그걸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여성이 되기 위해선 남자를 만나서 현모양처가 돼야 되니까. 근데 그게 그만두는 게 되나? 그래서 안 돼서 자살을 한 기사가 꽤 있어요. 근데 그 자살을 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당대의 지식인들은 엄청 맹렬하게 비판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생각하기에 여성의 발달 단계가 있는데 그 발달 단계에서 청소년 시기에 발달할 수 있는 게 동성애다. 근데 그 단계에서 고착화되면 성인이 돼서도 그걸 못 놓는데
얘네들은 그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성장하지 못하고 죽음까지 선택하면서 효도하지 못한 바보 같은 인간상. 그러니까 이상한 신기하다. 이론을 만들었네.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교육 교재들에 아이들이 내 딸이 동성애를 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청소년기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가면서 그 현상은 발달 단계에 맞지 않으니 이제 슬슬 놔줘야 됩니다.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와. 그래서 이거가 너무 쓰고 싶어서 재밌잖아요. 그 왜곡된 근대의 젠더상이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이 너무 재밌어서 이걸 쓰려고 했는데 이거를 한 학기의 소논문으로 써내기에는 박사학위 논문으로도 모자라는 그거고 그리고 애초에 이건 너무 자료가 적어서 소재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근대성을 보여주는 렌즈가 된다기보다는 너무 소재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장렬한 비판을 받고 그래서 레즈비어니즘이냐 여성성이냐 둘 중 하나만 선택해라 라고 해서 그때 아주 장렬히 까이고 레즈비언을 포기했습니다. 다들 막 왜요? 이럴 때 아니면 레즈비언 언제 써보겠어요? 쓰라 했는데 지금 1시간 동안 저를 비판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레즈비언 쓰라고요? 저는 여성성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결국에는 단발령으로 갔어요. 남성에게 단발령이 갖는 의미와 여성의 단발이 갖는 의미가 되게 다르게 담론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왜 여성에게 단발이 계속 그 다른 평가를 가져오나 이걸로 해서 근데 여성성을 써서 교통사고가 나서 하루 만에 거의 다 써서 냈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신 거예요? 아니면 그 흐름? 기승전결 정도는 소개시켜줘야죠. 이게 되게 재밌는데 저희가 보통 아는 단발령은 남성 단발령이잖아요. 그쵸. 상투를 자른다. 막 맞아요. 나의 그 유교적 마인드를 버릴 수 없어. 이러면서 상투를 자르잖아요. 우리 그것만 배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남성들이 다 머리가 짧아요. 그쵸? 그리고 어느 시기부터는요. 농민들도 머리가 다 짧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남성의 트렌드가 된 거예요. 보편성이 된 거예요. 그게 1920년대쯤부터 남성 지식인들이 단발을 하기 시작하고 그 서구식 짧은 머리가 지식인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 지식인들 중심으로 계몽운동이 전개되잖아요. 그 계몽의 일환으로서 머리가 긴 것은 남성이 머리가 긴 것은 좀 계몽되지 못한 비문명화적인 전통이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가서 머리를 자를 수 있게 장려해야 된다는 운동을 해요. 1930년대에 되게 크게 일어나거든요. 굉장히 빠른 그 시간 속에서 바뀐 거네요. 네네. 그래서 그 1930년대쯤 되면은 이제 농촌 사람들도 남성들은 머리가 다 짧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1910년대 후반부터 단발이 나타나는데 최초의 단발한 여성이 기생이었어요. 김향란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니다. 강향란이에요. 발음 되게 어려워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원래 기생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미래를 약속하고 기생을 관두고 배화여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배화학당에 들어갔어요. 배화학당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가 배신을 하고 실연을 당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자살 시도를 해요. 근데 살아나요. 살아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머리카락을 다 짧게 잘라버리고 남성복을 입고 다녀요. 남성의 양장을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정말 기이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남학교에 다녀요. 그걸 받아줬단 말이야? 거기는 국립이 아니고 약간 그 정식 학교라기보다는 약간 학원 같은. 보습소 같은 느낌의 남성들이 다니는 거기에 다녀요.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여자가 남자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사실 사람은 모두가 혼자 살아가는 건데 왜 여자는 남성에게 의존해야 되는가. 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그 의지의 표명으로서 머리를 자르겠다. 그리고 나도 남성과 같은 동등한 주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남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최초의 단발낭이라고 기사가 실려요. 동아일보, 조선일보 막 이렇게 실리거든요. 이 이후로 얘를 따라하는 기생들이 많이 생겼어요. 나도 주체적으로 서겠다 하면서 머리를 자르고 그러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요. 시간이 조금 흘러서는요. 한 학생이 나는 여학교에 가기 싫다라고 거부하면서 남장을 하고 남학교에 들어가요.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퇴학을 당하긴 했는데요. 그 이유가
여학교에서는 수예나 가사 과목이 집중되어 있고 같은 공부 과목을 배우더라도 남학교랑 시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학교의 수업은 어느 정도 그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신부 수업의 경향이 큰데 이 친구는 나는 똑같이 공부하고 싶다라는 이유로 남장을 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여성의 단발은 되게 괴이한 약간 이상한 별종들이 하는 거였는데 그러다가 그 조선의 트로이카라고 불리는 공산당에서 운동하기로 되게 유명했던 독립운동하기로 유명했던 여성 3명이 있어요. 그 트로이카 3명이 사회주의적 정신으로 단발을 해요. 그러면서 단발이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긴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머리를 짧게 해서 우리도 좀 그 우리의 의지를 표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머리를 자르는데요. 그때 잠깐 유행을 하기 시작하다가 이 머리를 자른 서구화된 모양이 문제는 이제 남성 지식인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팽배한 토론거리가 돼요. 한쪽은 오히려 좋다. 자유주의 정신을 보여주고 그리고 막 물도 아끼고 얼마나 효율적이고 되게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거야말로 여성 해방의 한 발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염상섭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여자들은 아직 여성 해방될 만큼 계몽되지 못했다. 그 여성 해방이 뭔지도 모르면서 머리나 자른다고 해방이 될 것 같으냐. 아주 치기 어린 행동이고 아주 바보 같은 행동이다. 머리 자른다고 얼마나 효율적이어지겠냐. 이러면서 막 싸워요. 근데 그 과정에서 모던걸들이 나오죠. 이 모던걸들이 단발을 하고 다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성 지식인들이 카페 여급 그리고 여학생들 중에 조금 불량해 보이는 아이들 그리고 백화점에 다니는 여성들 이런 모든 여성을 다 모던걸로 통칭해버려요. 그 신여성이랑 다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는 현모양처랑 다른 불량한 여성이라고 기사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섹슈얼하게 묘사해요. 당시에 나와 있는 잡지 보면은 막 가슴을 부각한다든지 엉덩이를 부각한다든지 막 단발 때문에 어깨가 다 보이고 막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면서 단발이 사치와 허영과 음란함 약간 이런 상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 공산당 활동을 하던 여성들이 단발은 대중화에 실패했다. 우린 다시 긴 머리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다시 긴 머리로 돌아가고 이제 여성들도 이 단발은 사치의 상징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그 서구식 머리 하면 이렇게 틀어올린 머리 있잖아요. 집게로 집은 그 머리를 좀 더 유행하는 형상이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남성 지식인의 담론하에서 여성의 단발이 왜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지게 됐고 그 한계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거를 좀 썼었죠. 근데 그 과목의 교수님이 예전에 썼던 논문 중에 비웃음의 정치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의 소재로 똑같이 식민지기의 여성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남성 지식인들이 늘 여성 해방을 논해요. 근데 결국에 결론은 뭐라고 나냐면 조선의 여성들은 아직 멀었다. 서구에 깨어있는 여성들한테나 여성 해방이 가능한 거지 조선의 여성들은 우리가 가르쳐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늘 논리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걸 시기상조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성 해방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서구 그 문명을 받아들였으니까. 서구에서는 이렇게 여성들이 이렇게 한다고 한다. 교육도 받고 스스로 독립도 하고 대학도 가고 한다고 한다. 막 이렇게 써요. 그 다음 글로 바로 뭘 하냐면요. 근데 페미니스트들은 엄청 못생겼다면서요? 이런 농담 코너가 실려요. 바로 앞에 여성 해방에 대한 글을 실었으면서. 그러니까 앞에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다가도 뒤에 비웃는 뭔가 조롱하는 농담을 넣음으로써 그 당시의 여성성이나 여성의 지위에 대한 논의는 남성 기득권층에 의해서 비웃음으로 소비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문을 쓰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거랑 접목을 해가지고 이 단발이라는 의미가 처음에 개인의 여성들에게는 어떠한 여성 해방적 의미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남성 지식인 담론에서 논의되면서 그게 흐려졌고 그 근대가 어느 정도 정상성에 목매는 경향이 있는데 그 규범을 벗어나면 비정상으로 정의함으로써 그 비정상이 되지 않기 위해 다시 그 정상에 편입되는 과정을 겪은 것 같다라고 썼죠. 그리고
성적은 A0를 받았는데 A0면 잘 받은 거 아니야? 이건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그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네. 그게 A말을 줬어요. 저한테 그렇게 푹 쉬라고. 아유 교통사고는 큰일이다. 막 이래놓고 종강 회식도 못 갔어요. 근데 종강 회식에서도 60쌤이 너무 성실하고 막 이런 조교가 없다 이렇게 칭찬해놓고 성적을 A 말을 줘? 대학원에서 A 말면 그거 C 받은 거예요. 아 그래? 근데 이게 과마다 달라. 저희 과는 몰라. 그런 분위기 아니었기 때문에. 왜냐면 C부터 제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A 안에서 주는데 마음에 안 들면 A 마이너스, 마음에 들면 A 뿔, 이도저도 아니면 A 제로 줘요. B 주면은 너희 새끼 보고 싶지 않다. 약간 그렇구나. 학부 그런 때 D 분위기가 주는 있구나. 느낌으로 A 말을 줘? 그래서 베트남은 어떻게 접근했는데요? 이 베트남이요 진짜 어려워요. 제가 어려운 역사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그 어려운 역사의 주제로 베트남을 가져온 이유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전 척학기였고 어려운 역사가 뭔지도 아직 잘 모르는 상황에서 기존의 상식을 뒤엎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를 대할 때 어느 정도 피해자 의식이 있어. 내가 무결한 피해자야. 난 일제강점기에 늘 이렇게 당했고 우리는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고. 근데 베트남전에서 그러지 않았잖아? 우리는 용병의 성격을 가지고 가서 민간인을 학살했어. 이거를 교육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역사가 되지 않을까? 이러고 뛰어들었다가 이런 그지 같은 뭐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됐는데요. 그거 아세요? 베트남에서 오히려 이걸 숨기고 싶어 해요. 근데 베트남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베트남 정부랑 베트남 민간의 움직임이 달라져요. 원래는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외교 수교의 그 타이틀이 과거는 묻어두고 미래로 나아가자예요. 과거에 대해 언급을 하지 말자예요. 아예. 그래서 언론에도 거의 안 실려요. 베트남 언론에. 근데 그러다가 2019년, 18년, 17년 이때부터 베트남이 좀 많이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외교적 단계도 훨씬 격상해요. 이전에는 우리가 도와주는 관계였다면 지금 완전 동등한 파트너 관계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3대 무역국 중에 하나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민간에서 태양의 후예를 보고 베트남 젊은이들이 한국 군복을 사 입어? 이런 정신 나간 역사 교육을 해서 베트남이 이렇게 된 거다. 막 이런 사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조금씩 약간 민간에서 아직 크진 않아요. 조금씩 한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생겨나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베트남 정부는 아직까지는 과거를 묻어두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한 번씩 거센 비판이 있을 때 한국 정부를 찔러요. 말 조심해라. 우리는 과거를 묻어두기로 했는데 왜 네가 먼저 말 꺼내냐. 네가 방금 그 말에서 우리 국민 감정 상했잖아. 정정해. 말 조심해. 이렇게 넘어가요. 이번에 옥겜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미래에는 갈등이 더 거세질 수 있잖아요. 특히 역사적 갈등이나 과거 청산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베트남이랑 다르게 시간 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집단 순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게 색깔 논쟁이 됐어요. 베트남에 대한 가해 역사를 얘기하는 거는 빨갱이들이라는 프레임이 일단 하나 생겨났고 그게 아니더라도 참전 군인들이 너무 많이 살아 계시고 국방부의 입장과 교육부의 입장과 재판부의 입장이 달라요. 이런 식으로 각 집단의 성격마다 달라서 아직까지도 부딪히는 거예요. 일례로 2020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동아시아 평화 교육을 위한 교재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베트남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 일어났다. 뭐 이런 서술이 한 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난리가 났었어요. 참전자회에서 막 투서를 보내고 거의 막 교육청 건물 무너질 듯이 해가지고 결국에 그 교재를 전량 폐기했어요. 다 회수하고.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2019년에 한 폭리마을 학살 피해자가 우리나라 재판에 소송을 걸어요. 피해 배상해달라고, 보상해달라고. 근데 그게 올해가 아니지 2023년, 24년에 결과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 재판부에서는 인정한다. 학살 인정하니까 배상해라. 했는데 국방부에서 항소를 걸어요. 정확한 증거가 없다. 그건 다 의미가 없다. 우리가 언제 그런 거 합의한 적 있나? 못한다. 그래서 지금 아직 재판 항소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또 한겨레 같은 언론에서 원래 이 미안해요 베트남 민간인 학살을 처음으로 보도했던 게 한겨레거든요. 그래서 한겨레에서는 아직도 그 베트남 운동을 해요. 그 한겨레에 또 이제 참전 군인회가 가서 불 질러요, 건물에. 불 지르고요, 창문 깨고요, 서류 다 찢어버리고요, 그 앞에 주차해놓은 차들 다 깨부시고요.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약간 이게 정치적 싸움이 된 거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또 어려운 건 사실 참전 군인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국가는 아무데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가해자도 되겠지만 동시에 피해자예요. 맞아요. 전우들이 다치는 걸 봤어야 됐고 고엽제 피해도 입었었고 맞아요. 그리고 그 전쟁의 트라우마를 겪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또 박정희 정권이 한국 군인들에게 가야 되는 돈을 횡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피해자도 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분들을 그나마 살게 하는 건 애국을 위해 나갔다라는 그 마인드, 그 프레임 하나뿐이에요. 근데 나는 애국을 위해서 몸 바쳐 나갔는데 저 인간들은 나를 가해자로 몰아가? 이게 되게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기억의 투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논문에서는 이 베트남 전쟁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이거는 기억 주체들이 싸움을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기억 주체들의 투쟁이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더 그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이제 갑자기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6월에는 우리 참전 용사들은 애국을 한 거고 그 더운 정글에서 막 어떻게 해서 이제는 국가가 예우하겠다라고 해서 베트남 정부가 너 때문에 우리 국민 정서 상했으니까 말 조심해 이래요. 그리고 7월인가 8월에는 참 그 유감입니다. 아유 깊은 유감의 마음을 표합니다. 한 달 만에 자세가 바뀌어요. 그러던 베트남은 또 깊은 유감 좋습니다. 이러고 넘어가요. 그러다가 또 이제 현충일만 되면 또 추모식 있죠. 그럼 또 베트남 국민 감정이 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정부는 또 그거 가라앉히려고 베트남 정부는 과거는 묻고 나아가기로 했잖아. 이래요. 근데 과거를 묻고 나아가기로 한 이유? 왜냐하면 베트남은 내전이었기 때문에 현 베트남 정부도 학살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얘네도 파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와 민간 그리고 베트남 정부와 베트남 민간, 한국 정부와 한국 민간, 한국 정부 내 기관들과 한국 민간 내 단체들이 다 다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죽고 싶었어요. 어쩌지? 내가 너무 큰 걸 건드려 버렸다. 그냥 죽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A-나가 이걸로 이제 발제를 여러 번 했는데 교수님이 굉장히 흥미로워하셨어요. 자기는 베트남의 반응을 몰랐다. 흥미로워 하셨는데 흥미에 비해서 제 결과물이 이제 석연치 않으셨던 거죠. 속이 쓰립니다. 정말 속이 쓰리고 제가 이게 그 늦게 과제를 제출하면서 이제 사이버 캠퍼스에 못 내니까 메일로 보내면서 또 죄송스러운 마음에 저 양해해 주신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과제를 마감해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신다면 부족한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닿는다면 2월에 저희 그 콜로키움이 있거든요. 발표회. 거기에서 발표를 통해서 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교수님이 그거를 또 이제 서동요에서 우리 조교가 솔선수범해가지고 그거를 다 고쳐가지고 발표를 한대 하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저는 이제 베트남도 싫고요. 레즈비언도 싫고요. 여성도 싫고요. 뭐 어려운 역사도 싫고요. 참전 용사도 싫고 다 싫거든요. 근데 또 보게 생겼어요. 망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 베트남 전쟁은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핵심 기억이 되거든요. 그 어려운 역사를 정의하는 제일 유명한 5가지 틀에 그 한 국가의 중추적인 기억이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 베트남 역사를 가르칠 때 어떻게 미국이 세계의 리더로서 자리 잡았는지에 대한 과정으로 넣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통해서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 이제 미국은 좀 더 평화를 수호하는 멋진 미국이 되었다. 이런 이미지로 써먹어요. 그러면서 참전 용사들도 엄청나게 예우해요. 당신들은
비록 우리가 실패한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이잖아요. 애국자로 엄청나게 예우해요. 미국은 그리고 원래 군인을 엄청 예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되게 재밌는 게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학살을 이렇게 막 숨기지는 않아요. 근데 태도가 달라요. 미국의 군인들이 죽은 사진은 제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명예로운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의 시체를 전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죽은 건요. 아주 적나라하게. 그냥 그 노골적인 사진 그대로를 전시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이 미국인들이 사실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나타나거든요. 똑같은 죽음이지만 이들에게 베트남인들의 죽음은 훨씬 쉬운 거예요. 훨씬 쉽게 소비되고 훨씬 포르노적으로 소비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 군인의 죽음은 다른 거죠. 똑같은 전장에서 죽었지만. 그러니까 얘네들도 사실 베트남전이 굉장히 어려운 역사임에도 어렵지 않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학살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히피들이나 많은 진보 지식인들이 막 시위했고 그리고 미국은 반성했다. 끝이에요. 아주 쉽죠.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되게 어려운 역사예요. 자기 내부에서 일어난 거고 그 베트남 역사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 베트남전이 우리랑 또 달라요. 6.25랑은. 왜냐면 우리는 정말 막 이렇게 공산당과 뭐 남한 진영이 막 이렇게 국군과 이렇게 막 나뉘어서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원래 그 촌락을 이루는 구성이요. 되게 재미있는 촌락이에요. 촌락 이렇게 있어서 저 마을이랑 교류도 되게 많이 하고 모든 전통적인 행사도 많이 하고 가족적으로도 얽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상이 같은 마을에서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난 아무것도 몰라도 있고요. 나 북베트남 지지하는 애들도 있고요. 남베트남 지지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럼 갈라서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갈라섰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근데 우리 살던 거니까 적당히 재밌게 살자. 촌락의 전통은 유지하면서 뭐 북베트남 활동하고 싶은 애들 하고 남베트남 하고 싶은 애들 하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애들도 그냥 있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낮에는 남베트남 하다가 밤에는 북베트남 하는 애들도 있어요. 왜냐면 내 가족 중에서 엄마는 이쪽이고 아빠는 저쪽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섞여요. 그리고 중립도 중립이 아니게 돼요. 웬 연마을에 심부름 가면 갑자기 그 심부름이 도와주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정말 그 민간과 민간이 아닌 그 경계가 엄청 흐려요. 그래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도 서로를 엄청나게 학살해요. 이게 민간인인지 아닌지 알 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이 마을에 누가 낮에는 낮과 밤이 다를지 모르고 누가 중립일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근데 지금 베트남은 그걸 어떻게 포장하냐면 미국의 침략,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선 독립전쟁이자 민족 통일전쟁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승리한 베트남, 우리 민족을 지켜낸 베트남, 영웅으로서의 베트남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어려운 역사를 너무 쉽게 국가폭력을 다 배제하고 쉽게 가르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베트남 서술이 한국사에 딱 한 문단 들어가 있어요. 요만큼 들어가 있거든요. 그 한 문단이 박정희 정부가 돈이 필요해서 미국이랑 브라운 각서를 썼다. 근데 그 브라운 각서를 보면 파병해주면 우리가 그거 돈도 주고 신식 무기도 다 지원해줄게 라고 돼 있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은 이후에 민간인 학살과 라이따이한이라는 그 혼혈아 문제와 고엽제 피해를 낳았다. 끝이에요. 세계사 정리 잘했네. 세계사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냥 냉전 시기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우리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편에서 싸웠다.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렌즈를 취하는 거잖아요. 이 냉전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어려운 관점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냉전은 자유수호 전쟁과 공산주의 확산의 대립이다. 이걸로 끝이고 우리나라 그 한국사 교과서도 박정희 정부가 돈이 필요해서 했고 그 이후에 몇몇 문제가 있었다. 자세하게 알려주진 않아요. 그 끝이에요. 현재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왜 그런 논쟁이 나왔는지. 그럼 참전 용사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아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역사 교육계에 굉장히 화두예요. 이런 주제들. 뭐 이를테면 또 뭐 홀로코스트 문제가 제일 대표적인 건데
홀로코스트를 당했다고, 그러니까 독일의 침략을 당했다고 하는 나라에서도 그 홀로코스트를 도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친일파처럼. 이런 거 어려운 역사 될 수 있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였는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돼가지고 연구비가 또 끊겼대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역사가 당분간 연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연구비가 끊기긴 하지만 그 연구팀은 유지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연구팀이 다 해체된대요. 자본주의다. 네, 그래가지고 연구팀이 사라져서 이게 또 연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내가 글 쓸 생각 안 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내가 글 쓸 생각하니까 죽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든 학기였습니다. 근데 뭐 다음 학기도 힘들겠죠, 뭐. 뭐 어쩌겠어요. 인생이 원래 그렇게 고난의 연속. 그런 거죠. 뭐. 원래 이렇게 노가리 까도 되나요? 너무 아무 말이나 막 한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두 개 이제 꼭지 끄집어냈으니까. 근대사의 여성의 단발에 대한 이슈를 쭉 들어서 처음 들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밌었고. 이거 너무 전공 지식인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그리고 베트남에 대한 이슈는 요즘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어떤 관점들에 대한 거를 조금씩 우리도 인식하고 있어서 지금 좀 전에 기피디님 말한 오징어 게임에서 잠깐 강하늘이 한 번 베트남 아빠가 베트남 참전 연사했다는 얘기 한마디 했다고 그거 얘기한 걸로 이제 그쪽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게 왜 그런지 뭐 이런 거 좀 알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에게 과거 청산을 얘기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국가적인 사과 이거를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베트남에 대해서 우리는 사과 표명을 정부 입장에서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유감 표명. 그러니까 약간 좀 걸리는 마음이 있다라는 식으로까지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그마저도 정권이 바뀌면 사라져요. 그거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베트남이? 미국은 주적이에요, 그냥. 미국은 주적이고,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또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미국 맥나마라 장군이랑 베트남의 참모총장이었던 사람이랑 이렇게 담화를 해요. 담화를 하면서 미국이 나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그게 미국이 잘못한 전쟁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교훈을 얻었고 그런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미국은 인정을 했는데 베트남 입장에서는 그걸 왜 이제 알았냐. 우리는 진작에 알고 있었다. 교훈이라도 얻었다니 다행인데 우리는 교훈을 얻을 게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희생자였고 당신네들이 침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우리는 얻을 교훈이 없다.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게 있어서 미국은 그런 거예요. 그냥 제국주의, 침략. 그래서 그거를 교과서에 보면요. 베트남 교과서에 이라크 침략한 얘기랑 미국이 계속 침략한 것들을 쭉 써놔요. 미국이 어떻게 아직까지도 신제국주의 국가로서 존재하는지 그 안에서 베트남이 어떻게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지켜냈는지 그 정도로 끝나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베트남의 주 수출국이 미국이고 그렇죠. 미국한테 수출을 하기 때문에 베트남이 또 먹고 산다는 놀라운 아이러니는 또 어쩔 거냐는 거지. 그래서 베트남이 과거를 묻어두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교과서에 그렇게 세게 서술하지 않아요. 그냥 은연중에 그러니까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다 이런 거를 넣고 함으로써 은연중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는 영웅이다라고 말할 뿐이지 원래 영웅이 있으면 적이 있는 거잖아요. 적이 미국이다라고 정확히 명시하진 않아요. 그냥 스스로 느끼게 만들 뿐이죠. 외교적인 관계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베트남에게 진정성 어린 사과 하지 않아. 하지 않고 과거 청산 하지 않아. 근데 이 청산을 하고 싶어도 베트남 정부가 원치 않아.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한일 관계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어려워요. 우리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 갈등을 인식해야 되고 미래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베트남 민간의 목소리가 더더욱 커지기 시작한다면 그 베트남 민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것인가. 정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지금이랑 비슷해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사실 일본에 대해서 되게 유한 스탠스를 취하고 오히려 되게 제가 보기엔 친일적인 행각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민간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정부의 입장만 받아들이고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잘 알았다라는 식으로 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역사 교육에서 말하는 시민 의식일까? 우리가 피해자일 때랑 가해자일 때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이 과연 좀 역사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고민을 낳게 한다는 거죠. 맞아요. 자,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에 또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